저녁 7시 팝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틀어둔 채 숟가락을 들려던 순간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 하나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2026년 고령층 자산 가치와 현금 흐름 불안 확대 전망. 겨우 20글자 남짓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자막이 눈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고 국물은 식어갔고 입맛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갔고 밤늦게 돌아와 잠든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아이들 학원비를 챙겼고 명절이면 부모님 용돈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내 것은 늘 가장 나중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 속 한 줄 자막이 그 모든 시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쌓아 올린 탑 밑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일만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돈이 흔들리는 순간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함께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자식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친구에게 기대기는 부끄럽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늘 부족합니다. 병원비 한 번, 경조사 한 번, 자녀 도움 한 번 잘못 건드리면 남은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 막연한 공포가 밥맛을 앗아가고 잠을 설치게 만들고 한숨을 늘려갑니다. 73세 박종호 씨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똑같은 자막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버스 운전을 했던 그는 62세에 은퇴한 뒤 국민연금과 약간의 예금 이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작은 아파트,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멀리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막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26년이면 내가 75이구나. 그때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뉴스 한 줄, 통장 잔고 한 번, 병원 청구서 한 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 그 느낌은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구조가 만들어낸 아주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문제는 그 불안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면 대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두렵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불안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보려 합니다. 이것은 공포를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버티기 위한 생존 설명서를 함께 펼쳐보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이 이 나라 곳곳에 수백만 명은 될 것입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그 자막 한 줄이 가리키는 곳을 똑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종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정확히 무엇이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 그는 다음날 아침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 보험 증권들, 아파트 등기부 사본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웬일이에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확히.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이름을 붙이고 현실을 직시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속 숫자들은 언제나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복잡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어려운 용어들을 쏟아낼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금세 채널을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숫자들이 어느 순간 우리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약 봉지를 꺼낼 때,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할 때 그 숫자들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박종호 씨가 서랍에서 꺼낸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또렷하게 마주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 남짓, 예금이자 월 15만 원 정도. 합쳐서 135만 원이 그의 한 달 수입 전부였습니다. 아내 연금까지 더하면 200만 원을 조금 넘겼습니다. 얼핏 보면 적지 않은 돈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출 목록을 적어 내려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관리비 35만 원, 통신비 10만 원, 보험료 25만 원, 약값 15만 원, 식비 6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여기까지만 더해도 이미 155만 원이었습니다. 경조사가 한번 겹치거나 명절이 다가오거나 손주 생일이라도 되면 그 달은 어김없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특별히 사치를 부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옷도 새로 사지 않고 여행은 꿈도 꾸지 않는데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마주한 구조적 현실입니다. 집 한 채와 몇 천만 원 예금이 전부인 상황에서 물가는 천천히 오르고 공과금과 보험료와 약값은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해마다 조금씩 앞질러 갑니다. 그 간격이 처음에는 만 원, 2만 원 정도였다면 10년이 지나면 수십만 원이 됩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잔고, 조금씩 늘어나는 한숨.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년층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68세 김영순 씨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빌라에서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00만 원 조금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아주 작은 수첩에 볼펜으로 꼼꼼히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가계부의 숫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5만 원이면 충분했던 도시가스비가 7만 원을 넘기 시작했고 늘 먹던 혈압약이 조금씩 비싸졌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같은 물건을 사는데도 영수증 금액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더 줄여야 하지? 이미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던 목욕탕도 2달에 한 번으로 바꿨고 버스 대신 걸어 다니는 날을 늘렸고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통장 잔고는 조금씩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영순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노년 전체가 떠안은 구조적 한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절약을 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출의 기본선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절약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대의 조건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대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박종호 씨는 서류 정리를 마친 뒤 작은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빚이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적도 없고 카드 돌려막기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카드 할부로 산 가전제품, 병원비 무이자, 3개월 결제, 손주 입학 선물로 건넨 돈, 자녀 전세금 보태준 것. 이런 것들이 곳곳에 얇게 깔려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큰 빚은 아니지만 모이고 모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박종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빚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트에 하나씩 적어보니 달랐습니다. 작년에 교체한 에어컨 할부가 아직 넉 달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보태준 2천만 원은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막내딸이 급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벌써 8개월째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였지만 합치니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대부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적자입니다.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 가족을 챙기다 보니, 체면을 지키다 보니 조금씩 새어나간 돈입니다.
한 달만 쓰려던 카드값이 2달, 3달 굴러가고 명절 한 번, 경조사 몇 번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던 척자가 눈 감고 넘긴 빚으로 쌓입니다. 김영순 씨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아들에게 손주 학원비를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매달 30만 원. 아들이 직접 부탁한 적은 없지만 맞벌이하느라 힘들어 보여서 먼저 보내기 시작한 것이 3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30만 원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약해졌고 아들에게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노년의 지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손주에게 보내던 용돈을 갑자기 끊으면 서운해할까 봐 걱정되고 보험을 해지하자니 아프면 어쩌나 불안하고 경조사비를 줄이자니 체면이 걸립니다. 그래서 줄여야 할 것은 알면서도 줄이지 못하고 한 달 한 달 버티다 보면 통장 잔고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한번 잘못 써도 다시 벌면 되었습니다.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수입을 만들 길이 막혀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시 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박종호 씨는 노트에 숨어있던 빚들을 모두 적어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없는 셈 친도는 진짜 없는 걸로 생각하자. 그리고 새로 생기는 빚은 절대 만들지 말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심이었지만 그것이 첫 번째 점검이었습니다. 숨은 빚을 찾아내고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영순 씨도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도 이제 형편이 여의치 않구나. 다음 달부터는 조금 줄여야 할 것 같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전화를 끊고 김영순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겨왔던 부담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같은 폭풍이 몰아쳐도 사람마다 입는 피해는 다릅니다. 같은 물가 상승, 같은 경기 침체, 같은 한파가 와도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단순히 가진 돈의 많고 적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돈이 들어올 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입니다. 30대, 40대에게 불경기가 찾아오면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월급 인상을 협상할 수 있고,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고, 부업을 시작할 수 있고,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열려 있습니다. 시간과 체력과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0대, 70대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금은 정해져 있고 예금 이자는 미리 약속된 것이고 새로운 일을 구하기는 나날이 어려워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술은 시대에 뒤처지기 쉽고 무엇보다 고용시장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올 길이 거의 막힌 상태에서 같은 폭풍을 맞는 것입니다. 출발선이 이미 다릅니다. 박종호 씨는 은퇴 후 몇 번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버스를 몰았으니 운전 관련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은 밤에 해야 했고 택배 배송은 무거운 짐을 들어야 했고 택시 운전은 카드 결제와 앱 사용이 복잡했습니다. 몇 번 시도해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눈이 침침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영순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 일을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내자마자 나이를 물어보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르신, 서 계시기 힘드실 텐데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힘든 건 내가 판단할 일인데 왜 남이 먼저 결정하는지 서러웠습니다. 이것이 은퇴 세대가 마주한 불평등의 시작입니다. 같은 한파인데 노년에게만 더 깊이 파고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려 해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약값을 줄이면 건강이 나빠지고, 식비를 줄이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난방비를 줄이면 겨울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칸이 비워지지 않는 지출뿐입니다. 반면 수입을 늘릴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연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금 이자는 금리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불경기라도 은퇴 세대는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박종호 씨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바로 여기서 벌어진다. 그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지켜야 할 것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다른 방식의 경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밖에서 쓰는 돈부터 줄입니다. 외식을 참고, 카페를 덜 가고, 동네 가게에서 충동적으로 사던 것들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 직격탄은 어디로 날아갈까요? 대기업도 프랜차이즈도 아닌 동네 골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게 주인 중 상당수는 50대, 60대, 때로는 70대이십니다. 정태수 씨는 65세입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았습니다. 처음 2, 3년은 괜찮았습니다.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도 나고 그럭저럭 생활비는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배달 앱이 등장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직접 오는 대신 앱으로 주문했습니다. 정태수 씨도 배달 앱에 등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았고, 리뷰 관리가 복잡했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장들은 휴대폰으로 척척 해내는 일들이 그에게는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도와주려 했지만 아내도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새로운 프랜차이즈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통일된 메뉴판, 젊은 직원들. 정태수 씨의 분식집은 그 사이에서 점점 낡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켜도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한 달 매출에서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달은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이것이 많은 고령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손님보다 먼저 지치는 가게들.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는데 매출은 줄어들고 기술은 따라가기 어렵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집니다. 가게를 접고 싶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설비와 인테리어 비용은 대부분 회수가 안 되고 재고는 떨이로 처분해야 합니다. 정태수 씨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가게를 접으면 그 다음엔 뭘 하지? 이 질문이 발목을 잡습니다. 다른 기술이 없고 나이는 많고 체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가게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사이에 손해는 쌓여만 갑니다. 노년의 자영업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조금만 더 버티면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경기가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손님이 돌아오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과 돈과 건강이 함께 달아갑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크게 벌겠다는 생각보다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덜 잃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때로는 일찍 멈추는 것이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태수 씨의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힘들어. 가게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
그 말에 정태수 씨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일만 해온 사람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눈가에 깊게 팬 주름을 보며 그도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 둘의 건강과 남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답은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내 집이 있고, 큰 빚은 없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 최소한 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방어선이 생각보다 얇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박종호 씨도 그랬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5천만 원, 국민연금과 아내 연금.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 불안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몇 년째 제자리이고 예금 이자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연금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정체성은 생각보다 쉽게 깨지는 유리컵 같았습니다. 은퇴 빈곤으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불편해도 경기가 회복되면 괜찮아지겠지, 집값이 오르면 해결되겠지 하며 빚을 그대로 두고 문제를 미룹니다. 그런데 노년에게 시간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흐릅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이자는 쌓이고 건강은 나빠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두 번째 착각은 예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체면이 선다는 생각입니다. 명절에 자녀들 용돈 주는 것, 경조사에 봉투 두둑이 넣는 것, 손주들 선물 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통장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체면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도전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퇴직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거나 좋다는 투자 상품에 목돈을 넣거나 누군가의 달콤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번엔 진짜 괜찮은 거다라는 말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돈은 잃으면 다시 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김영순 씨의 이웃에 70일 새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아는 사람 소개로 투자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원금 보장된다고 했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 중산층으로 살았던 분이 70이 넘어 빈곤층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두 달, 1, 2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혹시 이 착각 중 하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는 생활 수준은 정말 감당 가능한 것인지, 누군가의 달콤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박종호 씨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은 버리자. 지금 내 현실에 맞는 삶을 살자. 쉽지 않은 결심이었지만 그것이 유리컵을 깨지기 전에 내려놓는 방법이었습니다.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폭풍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크게 흔들리고 어떤 분들은 끝내 버텨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재산이 많아서일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공통점이 보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비슷한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큰 돈을 바라기보다 끊기지 않는 작은 돈을 택하는 것입니다. 박종호 씨는 아파트 단지 내 경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제 일이든 단기 아르바이트이든 소소한 용돈 벌이든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병원의 관리를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영순 씨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0분씩 걷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걸었더니 혈압약 복용량이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어르신 뭘 드신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세 번째는 정보와 사람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정보에서 멀어지고 사람에서 멀어지면 좋은 기회도 놓치고 나쁜 선택도 막지 못합니다. 복지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동네 모임에 얼굴을 비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박종호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휴대폰 배우러 다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배우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친해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경비 일자리 정보도 얻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니 정보가 따라왔습니다. 네 번째는 유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예전엔 이랬는데라는 말을 줄이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 산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면 현재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정태수 씨는 결국 분식집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으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인터넷으로 운영해볼까?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 배달 일을 해볼까?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노년의 생존력은 근육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몸이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유연한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힘,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눈,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것들이 진짜 힘입니다. 김영순 씨는 요즘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각자 반찬 하나씩 만들어 와서 나눠 먹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 맛도 있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멍들면서도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서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대형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다가오는 달콤한 말들입니다. 괜찮다니까요. 다들 하고 있어요. 이 상품은 연금처럼 나옵니다. 가만히 계셔도 매달 얼마가 들어옵니다. 처음 한두 달만 고생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솔깃하게 따라갈 것인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것인가. 박종호 씨에게도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좋은 게 있는데. 만나서 들어보니 투자 이야기였습니다. 원금 보장의 월 수익률 5%.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너무 좋은 조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박종호 씨는 며칠 고민하다가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후배는 사기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2026년 이후를 버티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기준. 5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지금 있는 빚부터 숫자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이는 계획이 없는 빚은 새로 만들지 마십시오. 빚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적어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생활비를 최소 20% 줄였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는 축소된 기본 생활을 미리 설계해 두십시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언젠가 그 설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소액이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생기는 일을 하나 이상 만들어 두시고 그 소득을 쉽게 끊지 마십시오. 큰 돈보다 끊기지 않는 작은 돈이 노년에는 더 중요합니다. 넷째, 큰 결정을 할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최소 2사람 이상에게 의견을 들으십시오. 배우자, 자녀, 오래된 친구 누구든 괜찮습니다. 다른 시각이 실수를 막아줍니다. 다섯째, 체면보다
내 삶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소비와 투자와 도움을 정하십시오. 체면은 일시적이지만 삶은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녁 밥상 위로 흘러간 자막 한 줄을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 고령층 자산 가치와 현금 흐름 불안 확대 전망. 그 자막이 밥맛을 앗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자막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막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고 초대였습니다. 지금 준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준비 없이 맞는 미래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미래는 덜 무섭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국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 버텨온 분들입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냈고 가족을 지켜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평안하기 위해 준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여러분을 2026년 너머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